관찰일지, 우리가 사용하는 관찰일지 요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어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 놀이하고 일상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시는 기관 혹은 그렇게 하는 선생님 계세요? 저 놀이하고 일상생활 한 달에 한 번씩 나누어서 적어요. 이번 달은 놀이를 적고요. 다음 달에는 일상생활을 적어요.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분. 혼 안 낼게요. 혼 안 낼게요. 괜찮아요. 저요. 왜냐면 여러분 이름을 제가 몰라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만 뭐 그분이 얼굴이 누군지 비디오를 켜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럼 맞아요. 감사해요. 하도 안 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요걸 사용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할 텐데 놀이와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강의를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대. 왜 그래야 돼요? 제가 항상 비판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왜 놀이하고 일상을 한 달에 2개 영역을 작성해서 놀이 1 개, 일상생활 1 개를 작성해요. 그렇게도 하죠. 2개 영역이라면은 기본 생활 습관 이렇게 6개 영역 중에 그걸 작성할 때 놀이 하나 하고 일상생활 이렇게 하죠. 진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놀이와 일상생활을 한 달에 하나씩 나눠서 작성을 한대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걸 한번 물어보셔야죠. 놀이와 일상생활을 나누어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왜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라고 해서 제가 요거 평가 지표책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비판적 사고를 한번 다양한 관찰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 다양한 관찰이 어떻게 놀이하고 일상생활일까요? 자, 여기 보면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한번 보면 평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이거를 빼고는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평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포함이 된 고유한 업무를 해야 하지만 이게 맹목적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관찰일지나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평가제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선생님은 지금 고유한 업무가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예요.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평가제가 없어지더라도 이 2개는 절대 안 없어져요. 선생님의 정말 고유한 업무예요.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한 반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일지를 작성하는 것. 이 2개는 교사로서 뭐 시터라면 이런 걸 작성하진 않겠죠. 시터도 관찰일지는 적을 거예요, 엄마가 적으라고 하면. 그런데 이 2개는 공적인 일을 하는 교사라면 다 적어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변형이 되었지만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평가제가 평가제 때문에 요걸 작성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전혀 성장이 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교육을 들어야 될 거예요. 목적이 계속 바뀌니까. 평가지에서 이걸 요하더라, 이걸 요하더라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계속 목적성에 따라서 계속 변형이 될 텐데 여기 보면 그런데 평가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해야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게 어떠한 평가 기준의 충족이 돼야 되겠죠. 관찰하고 보육 일지를 적는데 요 기준이 아닌 채로 작성을 한다면 기준을 정해 놓은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매뉴얼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최소 선생님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뭐 대단히 디테일하진 않아요. 최소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거에서 유치원도 항상 목적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찰 일지를 보면 1-5-2 영역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요. 요 평가 내용이 1, 2, 3, 4인데 여기 일상생활 놀이 있죠. 그런데 요 기록을 보면 영유아별로 한 명씩 적어야 된다는 거야, 한 명씩. 영유아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 자, 두 번째는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 주기적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작성을 하는 거지만 주기적이란 거는 내가 4월 1 일에 적었는데 5월 1 일에 혹은 5월 5일 정도 해야지 5월 30 일에 이건 주기적이라고 볼 수 없죠. 들쑥날쑥한 거죠.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발달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 월 1회 이상, 그 월 2 회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그죠? 근데 2달에 한 번은 안 되는 거죠.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요 2개가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그러면 제가 그 어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일상생활과 놀이 그러니까 영역을 일상생활 적으시고요. 하나는 놀이 적으셔야 하는데 한번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왜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나눠서 적어야 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들의 놀이가요.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눈다면. 그런데 아이들은요. 놀이 속에 일상생활이 있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놀이가 있기도 하고 이 일상생활과 놀이가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기도 해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지 꼭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해서 적으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전달하는 체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게 포함이 되는 내용이니까. 일상생활과 놀이가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일상생활 적고 놀이가 적고. 근데 이게 너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전달 체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교육자는 선생님들은 "일상생활 나눠야 돼. 놀이 나눠야 돼." "그럼 나 일상생활에 뭐 적지? 저 강사님 일상생활 이거 맞나요?" 계속 이렇게 역으로 별로 필요 없는 항목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맞나?' 이 선생님이 작성하는 건 정말 맞아요. 왜 일상생활과 놀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기록하는 거는. 그래서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별지어서 작성하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찾아봐도.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셔도 돼요." 하는데 뭐 불안한 거죠. 그걸 들었으니까.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우리 아이들 사이트 말고도 코칭해 드릴 때는 선생님 한글 문서로 코칭해 드릴 때는요.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최대 이거보다 더 자세히 적을 수 있는 역량인데."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선생님은 지금 영세고 저기 보니까 문제 아동도 좀 있고 애들 보는 것도 너무 힘드시겠다. 그러면 요 정도만 적어도 통과는 되니까 선생님 그냥 요 정도만 적으세요." 하고 코칭을 해도 이 수준에 맞춰서 막 코칭을 해 드리긴 해요. 그 안에 절대 어떠한 연으로도 "일상생활과 놀이를 나눠서 적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없어서 저는 전달을 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교육을 들을 때 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시고 "왜 나눠야 돼요? 애들이 어떻게 일상생활하고 놀이가 구분이 돼요?" 그죠? 그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아이를 정말 직접적으로 관찰한 건데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선생님이 관찰한 기록을 보면 뭘 실수를 많이 하냐면 관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의 발달의 기록인 거예요. 이번 달은 최소 이 정도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걸 기록하는 건데 거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평가제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면 생각나는 것만 기록을 해요. 그럼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뭘 할까요? 아이하고 대화 나눈 걸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관찰 일지는 적어야 되겠고 6 월이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겠고 얘한테 말을 시키는 거죠. "이건 뭐야? 뭐뭐라고 했다. 누구누구하고 뭐뭐라고 대화하며 나눠졌다." 오늘 하루 그냥 한 5분 정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제가 또 어떤 선생님들 봤냐면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아닐 것 같지만 많아요. 사진 찍은 거를 인제 미리 다 분배를 해 놔요. 관찰일지에. 관찰일지에 다 분배를 해 놓고 그 사진을 보고 해석을 해요. 그때 상황을 막 떠올리면서 주말에 몰아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저는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힘은 힘대로 들고 작성하고 '잘 적었나?' 다 맞긴 맞거든요. 놀이와 일상생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적든지 다 맞아요. 다 해당은 되는데 이게 정말 이 아이 발달을 내가 기록한 것인가? 거기에 약간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적고 내가 일상생활 놀이 적는 건 맞지만 너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걸 적는 거 아닌가? 정말 이 아이는 이 한 달 동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록이 있었을 텐데 내가 놓치는 건 없었나? 내가 맨날 똑같이 아이 대화만 나누는 건 적는 거 아닌가? 신체 영역도 있고 자연 탐구도 있고 기본 생활 습관도 있는데 그거의 발달은 내가 아무리 6 개월을 이렇게 한 아이를 보고 시간이 나서 인제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 오늘 저녁에 현타가 와서 한 아이 거 이게 넘겨보는 거죠. 하나의 관찰지 3 개월분 보면 '나 정말 아이 대화 나눈 것만 적었네.
대화 나누는 거 적다 보니까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용어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다른 영역은 내가 잘 모르겠네.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관찰 기록을 할 때. 그런데 거기에 관한 책임감은요, 아무도 부여하진 않아요. 최소 선생님이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선생님 여기에서 이 아이 발달이 없잖아요."라고는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요. 그 아이 발달을 정말 제대로 체크하려면, 관찰자 가서 체크하려면 몇 개월이 있어야 돼요. 몇 개월이 있어요. "선생님 야 얘 발달 안 맞잖아요." 라고 해야 되지, 정말 하루 가서는 그 아이 발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카더라 중에 놀이와 일상생활 절대 안 나눠도 돼요. 제발 그렇게 안 하셔도, 놀이, 일상생활 이거 없어도 그냥 일장만 있으면 돼요, 일장. 두 번째, 일화 기록을 작성해야 돼요. 일화 기록을 하시는 분. 저희는 일화 기록으로 하라고 하던데요. 일화 기록으로 해야 되는 분. 저요. 할 거예요. 저희 원장님이 일화 기록으로 하래요. 평가전에 일화 기록 하라고 하던데요. 일화 기록 아닌가요? 일화 기록하는 데 많죠. 아마 우리 아이들 사이트 쓰면서도 되게 걱정해서 물어보는 원장님이 있어요. "일화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애들 범주별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되게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 말이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 하고 답을 못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보면요, 어디에도요 일화 기록이란 건 없어요. 어디에도 일화 기록인 거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관찰 일지는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아무래도 체계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이런 놀이 기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관찰 기록이라고 하기보다 놀이 기록이에요. 놀이 기록.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찰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행동 혹은 이 시간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일화로 좀 기록을 해 둬요. 선생님이 지금 작성하는 일화 기록은 제대로 된 일화 기록도 아니에요. 시간별로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다 기록을 하는 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상황은 어떤지 정말 일화 기록을 하면 A4 용지에 깍 적는 게 일화 기록인데, 그 하루에 왜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일화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화 기록은 관찰 기록을 하는 방법 한 6-7개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화 기록도 있고요. 뭐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화 기록인데, 그 일화 기록을 선생님들은 아이하고 대화 나누거나 보여지는 것을 작성하거나, 이거는 전사일 수도 있어요. 일화 기록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일화 기록이라고 착각하고 일화 기록으로 적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하는데, 일화 기록은요 그냥 종류의 하나지, 여기 보면요 어디에도요 일화 기록 하라고는 없어요. 다만 되게 중요한 건 적어 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연희의 발달 총평에 관찰 기록을 종합해서 영유아별로 발달 특성과 변화가 좀 나타나야 하고, 여기 내용이 발달 특성과 변화가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평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글로 적어 놨죠. 근데 어디에도 여기 보면 지표책 보세요. 지표책 어디든 다운받으면 일화 기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또 전달 체계에서 일화 기록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하면, 아 이렇게 적는 게, 혹은 샘플을 보고 혹은 그 전에 사수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야 된대. 그 선생님도 카더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개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일화 기록을 적는데 굉장히 많아요. 일화 기록은 하나의 그냥 관찰일지 종류의 기록의 방법의 하나이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다만 일화 기록으로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썼으면 그대로 잘 적었으면 좋겠는데, 일화 기록도 아닌 것이, 전사 방법도 아닌 것이 제가 보면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아이 사진을 해석한 건가? 객관적으로 적은 것도 아닌 것이, 해석을 한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한 용어로 풀어서 작성해서 정말 이 아이의 발달 특성과 변화가 드러나는지가 유의무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오늘 인제 저 강의를 들으면서, 무료 강의이긴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꼭 알아가야 할 게,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적는 건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일화 기록으로 작성하는 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건 뭐 평가제가 주 맹목적인 우리가 목표는 아니지만 그건 어디에도 맞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내가 편한 방법. 다만 여기서 요하는 한 줄은 표준교육 과정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영어는 6개 영역, 요하는 5개 영역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왜 그럼 또 여기서 또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될 게 왜 표준교육 과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집은 표준교육 과정 토대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표준교육 과정 보면 영어는 기본생활 영역, 신체, 어, 의사소통, 그다음에 자연탐구, 예술, 사회관계 이렇게 6개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아반이 되면 뭐가 합쳐지는 거죠? 기본생활이 신체랑 합쳐져서 신체 건강이 되는 거죠. 합쳐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본생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5개 영역으로 되고 6개 영역이 되는데 이 표준교육 과정 토대로 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왜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평가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자, 모든 어린이집은 국가 수준의 표준교육 과정을 토대로 연한을 토대로 계획이란 걸 하죠. 여기 모든 오신 분들이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연한은 표준교육 과정의 연한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은요, 표준교육과정 연한이 아니라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평가제도 걸리고 지도점검에도 걸리고 뭐 열린애도 다 걸려요. 왜? 국가에서 수준을 정해줬어요. 우리 아이가 제주도에 다니던 인천에 다니던 서울에 있던 뭐 세종에 있던 저기 울릉도에도 어린이집 있겠죠. 울릉도에 있나? 갑자기 있던 모든 아이가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표준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한 계획을 짜서 그러한 교육을 이끌어내고 그 목표성에 맞는 전인적인 교육을 이끌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표준교육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 다 계획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좀 달라요. 하는 게 뭐가 다를 거냐면 표준교육 과정의 목표는 같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은 다를 거예요. 주별 내용, 혹은 우리는 표준교육 과정의 첫 번째 달은 한 2주만 하고요. 두 번째 있는 목표는 한 석 달 정도예요. 그렇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표준교육 과정을 기초로 해서 영세권, 만 5세권, 3에서 5세 누리과정 유치원하고 똑같대요. 그렇게 한 이유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런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범위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뤄내시면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각 아이 한 명 한 명은 정말 우리가 표준교육 과정대로 잘 수행해내고 있는 아이인지를 체크하는 단계가 이 관찰 기록의 발달 변화와 연위의 총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인제 맥이 조금 잡히시나요? 그래서 "표준교육 과정대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집의 기준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표준교육 과정은 6개 영역, 뭐 5개 영역,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 혹은 선생님이 그 안에 내용을 뭐 수준별로 해서 잘 녹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위의 총평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발달 변화. 우리가 연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달 하는데 왜 또 연이회를 해야 돼요? 매달 하면 그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발달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연이회면 6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면 그래도 학기 초보단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연이회 이상은 좀 기록을 하는 게 발달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예요. 한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아이를 아주 많은 행사나 아주 많은 교육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 정말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니까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뭐 요즘 평가제 말이 많더라고요. 뭐 컨설팅으로 바뀐다면서요 하는데 그 안에 맹목적인 걸 들어가서 한번 꼼꼼히 보세요. 제발 카더라 믿지 말고. 그럼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 평가제가 없어질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보 통합을 앞두고 유보 통합에서 평가도 통합을 하잖아요. 어떤 무언가가 기능을 할 때 평가라는 기능은 항상 있어요. 그죠? 심사원도 있고 감사원도 다시 평가는 있는데 '평가가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 유형이 좀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뭐 발의한 문헌을 한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급을 없앤대요, 등급. 평가는 하되 평가는 하는데 등급을 없앤다고. 뭐 A 등급부터 D 등급. 그런데 언제든지 재평가하고 유지하는지 평가는 유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인제 막 소문이 돌 거예요. "평가제 없어진대. 내년 준비해야 돼." 평가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공인적인 기관을 인증받아서 할 때는 1 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받고 3 년에 한 번 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평가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게 뭐 기간이 3년 했던 사람이 뭐 또 재인증 받을 때는 뭐 4 년이 늘어난지 그런 기간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바람이긴 하지만 평가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진 않아요. 평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평가하고 또 원장님이 선생님을 평가하죠. 그다음에 또 원장님은 학부모님이 평가하죠. 그럼 이 기관을 총틀어서는 시군에서 지도감사가 평가를 하죠. 그 외에는 또 외부 감사가 있어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평가 기관, 전체적인 평가 기관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게 원래는 맞는 트랙이긴 해요. 우리가 뭐 공교육권 안에 있다면. 그래서 평가제는 없어지지 않고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 요거는 보육일지 적는 거, 관찰일지 적는 거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빨리 익숙하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다면 빨리 익숙하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카더라 여기도 듣고 카더라 여기 들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개념이 정리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지?'를 찾게 돼요.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이 길과 기록이 있지만 그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걸로 빨리 만들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쉽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어디에도 쉬운 방법은 없어요. 지름길이 있지만 올바른 길은 아니죠. 지름길은 모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쉽고 지름길은 뭐 예문복사해서 내 걸로 만들면 선생님이 하나도 성장되지 않아요. 어떻게 썼는지 관찰과 기록이라는 건 교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업무야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는 가장 올바른 방법. '아 맞아. 내가 어제 이 강의를 들었더니 이산화탄소 놀이를 왜 나눠야 돼? 그냥 아이 발달 변화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연희의 촌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내가 기록했던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영역을 다양하게 기록을 안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글 한글 적을 때도 무엇을 관찰해야 되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고 그것을 봤다면 혹은 이번 달에 이 아이의 주특기 뭐 발달 사항이 되게 뛰어난 경우 영세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잖아요. 안 걷던 아이가 걸음마를 한두 걸음 뗐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게 낫지 선생님이 그때 이번 달에 나는 이 아이가 오늘 발을 두 걸음 한 번도 못 걷던 애가 서서 바들바들 떨던 애가 오늘 한두 걸음을 내딛었던 걸 '나는 오늘 관찰일지 적는 날이 아니야.' 하고 하고 그 관찰일지 적을 날에는 이미 잘 걸으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익숙해서 작성이 안 될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 적냐면 또 사진 찍어서 오늘 이 아이의 그냥 일상적인 기록을 적을 수 있죠. 특별한 기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 아이의 발달이 언제쯤 걸음마를 뗐는지 언제쯤 숟가락으로 수저질을 두세 번 했는지를 놓치게 되는 게예요. 선생님이 이걸 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아이 한 달 한 달 주기적으로 기록할 때는 요런 메모 정도는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관찰할 때 첫 번째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지?' 또 '얘는 하루 종일 찡찡거리는데 왜 찡찡거리는 거지?' 그 아이를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모든 아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관찰을 안 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아이는 왜 이 시간마다 이러지?'를 파악을 못하고 '오늘 또 그날이네. 왜 월요일에만 이렇지?' 좀 이해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보여요 정말 그 아이가.
보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적재적소에. 정말 안 보인다고 하면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 내가 맡은 반의 연령에 대해서 발달 체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신체적으로 힘든 것만 와서 너무 힘들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건 내가 정말 이 아이 발달 체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달은 알고 그다음에 주의 깊게 보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반응하거나 변화가 있을 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좀 해 보고 이렇게 지원했더니 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네. 뭐야. 얘는 3번만 지원했더니 변화가 있는데 얘는 10번 정도 지원해야 변화가 있네. 얘는 장난 아니다가 아니라 그럼 얘는 다른 변화가 있을 때마다 3번 정도만 지원해도 변화하는 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이 아이는 힘들다가 아니라 최소 이 아이는 10번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되는 아이구나를 선생님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 알아가면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이 편해져요, 이야기가 되면. 애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엄마보다 더 잘하는데요, 관찰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편해지는 방법이 아이를 정말 관찰 잘하고 눈을 보고 좀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해 보고 선생님이 밀당을 조금씩 하면서 '아 이러한 속도로 하면 되겠구나. 얘는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감하면서 아이하고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것이 왔을 때 혹은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새로운 발달 체계가 애가 성립이 됐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편해지는 길이 아이를 정말 관찰을 잘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계속 연습하면 이거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은 그런데 경력자라고 잘하진 않더라고요. 경력자라고 잘하진 않아요. 이걸 되게 잘하는 선생님들은 보통 1학기 때 요걸 거의 다 끝내고 2학기 때는 잔잔하게 반을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2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0 세는 또 달라요. 0 세는 개월수가 너무 차이 나니까. 2세 같은 경우에는 1 학기 때 요 정도 선생님이 빠른 선생님은 빨리도 하시더라고요. 1 학기 때 충분히 되고 7 월이 넘어가면 뭔가 훈육할 것도 없고 애들이 자유자재로 잘 놀고 왜 선생님이 알아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 호흡도 아이들의 놀이에 막 계속 맞추어지게 계속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 학기 되면 정말 자유자재로 잘 노는데 이게 2 학기 되어서도 왜 여기 티키타카 싸우고 "선생님 야 너는 왜 맨날 이러니?"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이 선생님이 이 반 아이 개별 특성도 모를 뿐더러 지원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반 아이가 힘든 게 아니라.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제 직접 가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1 시간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힘들대요. 아유 그래도 소장님이 오시니까 애가 말을 잘 듣는 그런 게 어딨어요 애들이. 누구한테나 예전에는 더 예민하게 굴었던 게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건 정말 선생님이 편해진 거는 나 아직도 우리 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직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3, 4, 5, 6 요 시즌이 많이 힘든데 쪼끔 계속 맞춰 나가다 보면 이야기가 되면 어 호흡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힘들다. 중간에 신입 원화가 들어온 게 아닌데도 힘들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생님 아이도 아직도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호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카더라 얘기는 5 분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만큼 됐어요. 왜냐하면 저랑 어쩌면 처음 만난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잘못된 정보이지만 그게 참 잘못됐다고 하기도 그래요. 왜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했다고 해서 다 잘 틀렸다고는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는 맞아요.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부분 소개가 안 되니까. 저는 그 전달하시는 그분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면 그렇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올바른 사고가 다 똑같은 사고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 일상생활 놀이를 어떻게 나눠요? 일상생활이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놀이가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지표책에 보면 일상생활 놀이를 나누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건데 왜 원인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이게 만약에 원장님이라면 그렇게 막 따지고 들면 안 돼요. 따지고 들면 안 되고 원장님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중간에 좀 생각이 드네요. '아 원장님한테 내일 싸우는 거 아니겠지?' 그거 절대 안 돼요. 제가 하는 건 이런 교수를 어디서 받았을 텐데 교수법을 어디서 전달받았을 텐데 그 전달 체계가 전달할 때 쪼끔 내가 받아들인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좀 사고해서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요. 그동안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선생님들의 관찰 의지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아까 인제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 클릭하면 우리 그 그룹 챗으로 이동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되는데 이용 방법 들어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클릭하세요. "원생 관리 원생 등록하는 거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 보면요. 공지사항도 있어요. 공지사항. 뭐 회원가입하면 1:1 문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공지사항에 보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제가 요렇게 그 설명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영상도 보시고 쭉 읽어 보시고 선생님들이 총평 작성했던 거 요런 것도 다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요 사이트 내에서 도움되는 공지사항은 제가 다 올려 놔서 요것도 하시고 1:1 문의 요것도 남겨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고 저 한번 써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 1:1에 "저희 반 아이는요 5 명이에요." 이거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5 명이에요. 7 명이에요. 10 명이에요. 한 명당 1,000원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 아이마다 멤버십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 금액이 있으니까 고걸로 해서 하면 제가 한 달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활용을 해 보시고 요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회원가입에 들어가서 모두 동의합니다 하고 요 선택은 빼셔도 돼요. 이건 저 거의 안 해 봤는데 이렇게 다음 하면 일반 회원과 기관 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생님은 일반 회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대표로 하시면 기관 회원으로 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뭐냐면요. 기관 회원으로 하면 선생님은 그냥 일반 회원으로 하시는 거고 기관 회원으로 하다 보면 우리 교사를 무료로 다 쓰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별로 선생님 이름을 다 연동을 하게.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관찰 일지를 작성했다면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요즘 이직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만두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했을 때 다시 그 교사를 변경해서 이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사 관리하는 탭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인제 기관 회원이고 일반 회원은 인제 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하고 "저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안 돼요." 하고 정말 100에 1명 걸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본인 인증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해도 이거 아무도 안 보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인증하기를 누르면 여기 막 여기 본인 인증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계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 인증하면 이렇게 다 연동이 돼요, 휴대폰 번호. 그럼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이 로그인할 때 이메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뜨죠? 예. 이메일, 비밀번호 해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이것도 있고 카카오 회원가입도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동의하고 다음 하면 요 밑에 보면 카카오 회원가입도 있어요. 고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로그인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로그인해서 한번 들어가면 자 여기 로그인 누르면 여기 있네요.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연동이 되네요, 로그인할 때. 그럼 카카오 회원가입은 여기로 되나 봐요. 저는 카카오로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쉽더라고요. 귀찮지 않아요? 막 이메일 적고 막 하는 거. 근데 카카오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 계정 번호가 계정 이메일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도 요렇게 되고 제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용법을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혹시 오늘 관찰일지 적으려고 들어오신 선생님은요. 오늘 관찰일지 적으려고 네 왔는데 관찰일지 적으려고 온 선생님은요. 관찰일지 적고 계세요. 적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요 시간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적을 거 딱히 없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다면. 지금은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오늘 관찰일지 적는다면 제가 일부러 시간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같이 적으려고. 지루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관찰일지 작성을 하시고, 어 이 내용 우리 반 아이 맞을까요?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저한테 요렇게 채팅이나 저 이렇게 마이크 켜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인제 로그인을 들어가면 관찰 노트, 뭐 사용 후기 결제하기 이런 거보다 관찰 노트에 들어가면, 관찰 노트가 클릭이 되려면요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찰 노트를 들어가면, 이거는 저는 기관 회원으로 샘플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관리하고, 그다음에 원생 관리 들어가서 아이를 등록해야 관찰 일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아이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만큼 등록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요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만큼 아이를 등록했어요. 원생 등록, 여기 원생 등록 가서 시간이 만료가 됐대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 결제도 보여드릴게요. 아, 기간 회원은 요렇게 결제가 되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결제 한번 해 볼게요. 혹시 기간 회원이 계시면 여기 결제할 때 이거는 나이스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뭐 나이스 시스템으로 하는 거여서 제가 요거 결제하는 것도 잠깐만 할게요. 저는 QR 결제 많이 하거든요. 한 달 정도, 한 달 건 하고 나면 요렇게 만료가 돼서 "다시 결제하세요." 이랬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요 내 요 결제 내역이 이메일로 가요. 요렇게 결제하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하고 인제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찰 노트 들어가서 아이 원화 등록하라고 했죠. 인제 되겠죠. 원생 등록. 그죠? 원생 등록하는데 어린이집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 이름 작성하고 영아인지 유아인지 체크를 하고 아이 이름을 적겠죠. 아이 이름 새로 적어 볼게요 제가. 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 아이, 우리 반 있을 거고 생년월일이 있을 거예요. 생년월일이 있어야 몇 개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 뭐 요렇게 적고, 사진 업로드하고 남자 여자 이거 실수 선생님 가끔 하시더라고요. 요거 하시고, 여기까지는요. 요 위에 요 상단까지는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주소와 보호자 성함은요 임의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요걸 다 왜 해 놨냐면, 아마 나중에 원생 등록 요거를 캡처해서 카드로 쓰실 것 같아요, 원생 카드로. 그래서 주소하고 보호자 성함, 입소일자, 그리고 아이들 메모, 알러지 있으면 요런 거 메모해서 요렇게 사용하라고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지, 나중에 또 개발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소는 그냥 어린이집 주소 하셔도 돼요. 이거는 본인 인증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어린이집 주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어린이집 주소는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 카드 언제 원화 카드 찾아서 해."라고 하기보다 그냥 어린이집 주소 하시면 되고, 또 엄마 아빠도 이름을 모르겠다면 김아빠, 김엄마, 공란만 없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란만 없이 이렇게 작성을 다 하시면 되고요. 입소일자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소일자 하시면 되고, 퇴소일자 말고 메모 남길 거 있으면 남기고, 이 열람 패스워드는 제가 이 원화 등록하는 것도 다 공지사항에 있긴 해요. 열람 패스워드는 나중에 이것도 상용화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혹시 비대면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 아이의 발달 분석 표만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하려면, 아이의 생년월일과 선생님이 제공한 열람 패스워드 두 개만 치면 엄마가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 아이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때 쓰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하시는 경향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 2년 뒤엔 진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 아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 제가 여기 정원을 요 아이 등록했죠. 입소일자는 언제였고 6 월로 했네요. 이렇게 등록했으니까 원화가 등록이 되어야 이제 관찰일지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야, 발달일지도 있고 언어일지도 있고 되게 많네."라고 하는데, 발달일지하고 언어일지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관찰일지만 선생님이 주구장창 사용하시는데, 발달일지랑 언어일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발달일지와 언어일지는 뭐냐면요. 여기 등록, 발달일지 등록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를 검색해서 불러올 거예요.
그럼 무슨 반 몇 개월 이렇게 봐도 자도 연동이 되거든요. 자, 이 발달이지는 뭐냐면 엄마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언어, 사회생활, 신체 아주 많은 영역을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발달과 신체와 소근육 발달과 그다음에 언어 그 두 개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엄마들이 공인된 병원에 가서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이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데 자, 이건 언제 하냐면요. 돌 때, 그다음에 두 돌 때, 석 돌 때 이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누적된 기록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1 년에 최소 이 아이가 이만큼 자라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네. 평균치를 산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돌 때 그럼 돌이면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1 월생이면 다 1 월에 돌이겠지만 1 월생도 있고 5 월생도 있고 7 월생도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해당되는 돌 때 한 번 정도 체크하셔도 되고 이 체크하셔서 부모님한테 신뢰성 있는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머님 다른 애들은요 거의 15 개월 정도 되면 조금 걷기 하는 편이거든요." 혹은 "물건을 잡을 때도 요렇게 잡는 편인데요." 라고 말로 설명하면 요즘 엄마들 어때요? 화내요. 아이 싫은 소리 하면 화내요. 근데 그건 요즘 엄마들은 왜 그래."가 아니라 그건 선생님들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잖아요. 다 좋은 소리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크가 돼서 이거 하나 페이퍼로 나올 거예요. 체크가 돼서 "어머니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 어머니 가시잖아요. 인제 좀 있으면 가실 텐데 제가 쪼끔 염려돼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요런 검사 도구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중에 저희가 언어하고 발달만 쓰고 있는데 그중에 요 발달을 체크해 보니까 제가 암만 해도 요게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보면 '어 이거 검사 도구 쓰는 거네.'라고 하겠죠. 정말 똑똑한 엄마도 아실 거예요. '아 거기 검사 도구 여기도 쓰는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가 쪼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얘가 너무 느려요 어머니."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정확히 보여지는 부분대로 "아직까지는 이러이런 단계인데요. 혹시 이 연령에 이 개월수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병원에 가서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잖아요. 가실 때 요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좀 무엇을 더 해 주면 되는지 그거 어머니 상담받고 오시면 제가 그걸 좀 지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엄마가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안 나쁠까요? 좋진 않을 거예요. 유아가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안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어떠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염려가 되어서 이렇습니다."라고 병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절대 어떠한 사유로도 우리는 아이를 진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만 오랜 기간 보고 나는 경력이 많아서 "얘 진짜 좀 그런 것 같은데? 경계성인 것 같은데." 판단하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진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에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 가서 인도는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기록을 해 봤더니 혹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 봤더니 이러네요. 그럼 병원에 가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엄마가 또 이것도 좋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보통은. 아니면 너무 엄마가 동조적인 엄마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거 해 봤다는데 저 애가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들었으니까 질문은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영유아 건강검진 가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문진표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진표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다 요렇게 돼 있어요. 체중 발달 말고 이렇게 "낮출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대부분 보고 후하게 점수를 줘요 엄마들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러면 의사는 요 문진표 진단서를 보고 뭐 발달에 맞게 잘 크고 있네."라고 하지 엄마가 어떠한 거 잘 물어보지 않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영유아 검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의사를 만날 기회,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소아과는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전문의가 아니면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받을 때
"어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한 번만 봐 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어 그래요?" 해서 체크를 해 보시겠죠. 아직 언어 발달이 좀 느리다고 하면 "이거 발음해 볼래?"라고 하든지, 그러면 체크해서 '이 아이는 언어 검사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할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안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 관한 그 메모란에는 남겨 놓을 거예요. '이 아이는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 어디든 다 매뉴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유아 건강검진표 엄마가 떠거나 연동돼서 보시면 뭐 추적 검사를 요하 엄마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했을 경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6 개월 뒤, 1년 뒤에는 괜찮은지 한 번 더 의사가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거지, 이 아이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병원에 의뢰하고 병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쓰시라고 제가 발달 검사, 그다음에 요거 언어 있지, 발달 있지, 언어 있지 두 개를 23 년도에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이거 매달은 이거 하는 거예요. 관찰 있지. 관찰 있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찰이 들어가면 제가 이만큼 적어 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이 이름을 넣었더니 하나도 등록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김희주 아이란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요. 김희주 아이 것만 제가 놓친 거 없이 적었는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김정희도 한번 해 볼게요. 김정희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김정희에는 3, 4, 5월 것밖에 안 적었죠. 제가 6월 거 안 적었죠. 빠졌죠. 왜? 이 모든 거 없이 검색만 하면 전체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적게는 한 반에 3 명부터 많게는 7명 이상 혹은 15명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선생님들이 매달 작성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체크가 안 되니까 여기서 검색하는 거고, 첫 번째 관찰일지는 요걸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관찰일지 들어가면 아까 제가 아이 작성했던 거 정은우라고 해서 작성을 했죠. 얘를 검색하고 작성월, 혹시 3 월부터 수정하실까 봐 3월 거 다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거 하고 우리 반이고 남자 5 개월 아이네. 5 개월 아이고 기본 생활 하나 클릭해 볼게요. 0세 수준, 0 1세 수준, 1세 수준, 2세, 3세 수준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아까 어디 표준 보육 과정에 여러분의 해설서 안에 있는 범주예요. 기본 생활 영역 안에는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 두 파트가 있는데, 그걸 또 세분화한 거는 청결 습관은 어떻게 하는지, 식사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면, 또 하루 일과 참여하는 것과 이 아이가 휴식은 어떻게 취하는지, 배변 습관은 어떤지, 또 놀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안전을 인식하는 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인지는 어떤지, 이게 전부 다 기본 생활 영역 안에 선생님들이 다 서술해야 돼. 골고루 서술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안 하고 뭐 하죠? 기본 생활 영역을 내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다면 뭐 하냐면요. 그래도 골고루 하는 게 밥 먹는 거, 배변하는 거, 자는 거, 요 세 개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안에 범주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체크한 선생님과 그냥 맨날 자는 거, 먹는 거, 이게 기본 생활 아니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 고것만 체크하는 선생님과 했을 경우에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0세 수준, 0 1세 수준 나눠 놨는데 이것도 제가 나눈 것도 아니에요. 다 표준교육 과정 범주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0세 5 개월이니까 거의 다 0세 수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반 아이가 1 세다. 지금 우리 반 이거 0 세에 이거 영아반이니까 우리 반 아이가 1 세인데 요 내용을 봤더니 한번 읽어 볼게요. "손을 씻거나 이를 닦을 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씻고 이를 닦는다." 이건 0 세. 0 1 세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이건 0 1 세. 1 세는 손 씻기에 혼자 살 수 없지만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한다. 1 세. 우리 반 애는 1 세인데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 안 하는데? 그러면 0 1세 수준인 거예요. 가끔 해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럼 이건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요 수준이지, 선생님도 막 후하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은 영일세 수준인데 2달 뒤에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지, 석 달 뒤에 혹은 6 개월 만에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했는지, 그 변화 곡선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후하게 주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분야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이 아이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0 세하고 0 1세 수준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체크하면 그
간극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영세는 손을 씻고 이를 닦는다 하다가 기분 좋게 손 씻는 건 뭐야? 뭘까요? 이를 닦으면서 기분 좋게 손 씻고 이 닦는 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감정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영세는요. 아직 내 손에 무엇이 묻었건 내 몸에 무엇이 묻었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손에서 막 똥이 묻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일 세 되면 어떻게 되죠? 돌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손에 뭐가 있으면 찌찌 닦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가서 깨끗이 씻으면 상쾌하다. 상쾌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묻어 있고 이게 내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건 너무 싫어서 막 닦으려고 하고 손을 씻는 것은 기분 좋은 행위다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세 되면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맞는데 우리 반 아이가 아무래도 이걸 안 한다 면 선생님이 스스로 해 보려고 기회를 줬는지도 체크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요. "아유 유아반 가면 잘하겠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 2 세가 되어도 다 해 주세요. 그럼 그런 아이가 만 3 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고 최소 1세 정도 되면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거 짰으니까 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 봐.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기회는 계속 주셔야 돼요. 이 양치하려면 손도 꽉 쥐어야 되고요. 입안에 흘러내지 않도록 또 어물먹물하고 있어야 되고 뱉는 행위도 애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은 안 돼요. 못 뱉는 애도 많아요. 그래서 물 삼키는 애도 굉장히 많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나중에 유아반 되니까 그거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선생님이 지원을 하시는 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도 '아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세인데 아직도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 '아 내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아직까지 못하는 거고 나중에 스스로 해 보려고 하는 건 언제인지 그거를 체크해서 하시면 되는데 아 '간혹 이렇다.'라고 하면 이 낮은 수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반 아이의 수준을 딱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생활 영역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기관회원이 많아서 기관회원은 교사 교육을 따로 진행을 해 줘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원장님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그 선생님이 최소 사용법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를 체크할 때 저처럼 이런 의미를 두고 체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사 교육을 진행해 주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 쫙 읽어 보고요. 이 아이 정은우라는 이 아이를 기억하고 읽어 보고 '얘는 이 정도 돼요.' 하고 바로 찝어내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계속 읽어 봐도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이것도 같어.' 이거 한 문장에 되게 오래 걸린 선생님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이거 보자마자 얘는 이거. 맞아요. 얘는 이거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거 되고요. 이거 안 돼요. 더 밑에 하세요. 이렇게 제가 옆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보면요. 이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다 읽어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건가? 이건가?' 한참 고민하는 선생님들.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선생님은 빠르게 체크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아이와 호흡이 맞아서 '이 아이는 정말 이건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못해요.'라는 걸 알 수 있는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은 몰라요 아직 이 아이를. 근데 경력이 둘 다 되게 높으셨거든요. '이건가?'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지금 필요해요. '내가 이 아이 발달을 정말 모른다.'라고 하면 요게 되게 필요한데요. 제가 쪼끔 시간이 9 시가 넘었지만 원래 1 시간이 넘더라고요, 이거 녹화하니까. 네. 쪼끔 자랑을 하자면 최근에 그 선생님들이 받는 직무 교육 있죠. 내 아이 관심을 맞아요. 고마워요 이은경 선생님. 네. 자기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니까 아는 거죠. 근데 되게 천천히 하는 선생님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신체적으로 되게 힘든 것만 체크하는 거고 그 아이가 지금 뭘 발달 단계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고 발달 수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쪼끔 자랑을 하자면 선생님들이 받는 직무 교육 있죠. 그 직무 교육에 요런 관찰일지 파트를 맡은 교수님이 있나 봐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혹시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알고 소개했을 때는 유튜브 막 검색하다가 '아 여기 건 괜찮다.'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관찰했지 인제 본인도 직무교육, 교사교육 하다 보니까 관찰일지가 되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그 힘들어하는 선생님 중에 특히 그 신입 선생님들은 정말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아이라는 경험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신입 선생님은 모르니까 신입 선생님한테 요걸 좀 소개해 드리면 선생님은 매달 매달 요거 하나씩 체크하면서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바라고 이렇게 체크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다 표준교육 과정에 선생님이 평소에 공부해야 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걸 인제 다 자동화 시스템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데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게 그러면 이러한 사이트나 이 유료회원 사이트인데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혹시 그 교수님한테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거기 직무 교육을 받는 선생님이 있다면요. 제가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무 교육을 받은 선생님 중에 정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3 개월 쿠폰 3 개월 쿠폰을 좀 드리겠다고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직무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는 선생님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매달 매달 공부되겠는데?'라고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요? 그 아이의 정확한 수준. 이 앞에 요 주황색은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한 문장은. 사진은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걸 완성한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작성한 것 중에 그럼 이 아이 3 월 거, 3월 거 한번 3월 거 들어가서 프린트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했던 거. 자 프린트를 하면 출력을 프린트를 하면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우리 원에 맞게 골라도 되고요. 저는 그냥 기관 몰래 쓰고 싶어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아무거나 프린트하시는데 미리 보기 하시면 자 요렇게 일지 표지가 있고 아이 개월수 있고 기본 생활 영역 사진이 들어가고 아까 그 문장 체크한 문장이 요렇게 나오죠. 나오죠. 안전하게 생활하기. 저 신체 운동은 사진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의사소통도 쭉쭉 나와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우리 원에 나 이거 너무 쓰고 싶은데."라고 해서 원장님께 건의해서 쓰는 기관도 많더라고요. 원장님은 모르니까. 그리고 원장님도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쓰게 해 주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해서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속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내가 읽는 일지에 관찰 일지를 그냥 이거 계속 누적 기록해서 내 일지에 좀 담고 싶다면요. 이거 드래그해서 담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담고 이거 2개 담으면 기본 생활 영역 한 영역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체크하면 이 문장으로 나서 이거 얼마든지 드래그해서 담아서 내 칸에 다 넣으셔도 돼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놀이도 있고 일상생활 다 있어요. 애들 하는 거 다 놀이 다 일상생활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원에서 정말 정해진 양식에 고렇게 요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달 매달 요렇게 하는 건데 연이에 총평이 필요하잖아요. 매달 매달 기록하는 게 선생님의 의미 있어지려면 아까 체크했던 거 하나 더. 그러면 강사님 아까 3 월에 했던 거 또 4 월에도 똑같이 여러 개 영역을 체크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 3 월에 첫 번째 EI 혹은 6 월에 지금 7 월에 사용하신다면 첫 번째 EI를 체크하면 두 번째 날은 이거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복사. 복사를 누르시면 3 월에 작성한 게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런데 사진은 없고요. 다른 수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4월 걸로 요렇게 바꾸고 4월 걸로 바꾸고 쭉 읽어 보시다가 '아 이거는 이제 1세 수준 되는 것 같아.' 바뀌어지는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3월 거 하다가 바뀌어지는 항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4 월에 발달 일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한 달과 한 달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기본 생활 능력이 크게 바뀌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여기 신체 운동 능력이 크게 바뀌는 아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다 연동이 안 되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복사해서 관찰 기록 여기 들어가서 4월 거를 복사해서 5월 걸 작성하고 5월 걸 복사해서 그대로 쓰면 표준 편차가 요렇게 나올 텐데 5월 거를 복사해서 쓰는데 거기 안에 체크를 '아 이번 달에 이거는 하는 것 같아. 이번 달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낮을 수도 있겠죠 수준을. 고렇게 해서 하시면 처음에 첫 달에는 이 아이 진단하느라 쪼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두 번째 달 쓸 때는 몇 분씩 걸릴까요? 한 아이 쓰는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쓰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냐면요. 요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발달 변화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3 월부터 7 월까지 작성을 했는데 이 아이 발달 변화를 이렇게 알려고. 3 월에는 그래도 요 정도 됐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변곡점이 좀 있게 이렇게 체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될 거예요, 성장하는 게. 그런데 저번 달 거 그대로 이어서 했다면 이렇게 평균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령을 바라고 뭐 복사해서 쓰면 된다고 그래서 3월 거 복사해서 4월 거 쓰고 4월 거 복사해 5월 거 뜨면요. 발달 변화가 쭉 이렇게 될 거예요. 절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역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는 변곡점이 다 있어요. 발달이 모든 영역이 발달이 없지만 그 되게 세밀하게 해 놨잖아요. 그중에 하나, 두 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발달 변화 총평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쓰는 총평이 있는데 그걸 3 월부터 이렇게 누적해서 다 불러와지거든요. 그러면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죠. 한두 줄 정도.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워서 3 월에 있는 것을 요렇게 복사, 복사해서 순서별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여지는 거니까 3 월을 뭐 학기 초로 해야 되겠다. 학기 초에 이렇게 되고 여름, 여름쯤 괜히 해서 요렇게 문장마다 이어 붙이기 해서 요게 인제 선생님의 연휴의 총평이 1 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총평 강의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7 월하고 8 월은 총평 강의를 할 텐데 요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 요 사진이 다 나오거든요.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를 하면 요렇게 PDF도 저장되고 요게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연휴의 총평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만약에 저는 따로 포맷이 있어야 하면 연휴의 총평에 요거를 드래그 하면 되죠. 쭉 해 가지고 연휴의 총평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발달 변화가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선생님들이 한 줄, 두 줄 진짜 이 아이의 기록해야 할 것들을 다 기록했으니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일 좀 빼고 용어 같은 거 좀 수정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 어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요거를 총평을 발달 총평으로 다시 거기에 기록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방법인데 오늘 만약에 처음 오셨다라고 하면 요런 그 일대 문의를 남기셔서 "저 오늘 6월 29일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 달 사용권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아이 몇 명인지 고거를 남겨 주시면 바로 포인트를 지급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찰 일지를 좀 작성하시고 오늘 강의 들었을 때는 그냥 직접 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관련된 사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외에 이거는 정말 도구이지만 선생님이 내가 수기로 관찰 기록이란 걸 한다. 그래서 관찰 기록이란 걸 오늘 이런 도구는 나중에 기회 되면 써 봐야지 하지만 좀 알고는 계시고 만약에 이런 도구에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되지만 나는 이렇게 수기로 작성할 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 이 아이의 변화를 잘 기록하는지, 그럼 기록하기 전에 잘 관찰했는지, 그게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니까 평가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잘 관찰하고 기록을 잘 풀어내고 어떠한 기록을 풀어낸다 해도 거기 안에는 노래와 기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래와 기록이 잘 포함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이 기록이 저번 달도 이번 달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관찰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영역을 관찰해야 되나? 혹은 나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한 시간에 좀 아이를 관찰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관찰에 조금 예의주시하고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그걸 좀 풀어내는 기록은요.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 풀어내는 기록이 단순히 아이의 대화를 풀어내는 거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이 아이를 대표할 수 있는 발달을 좀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풀어낼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시고 기록하는 의미가 선생님한테 더 기억이 오래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또 기억하고 또 그대로 또 지원하게 되고 선생님이 계속 아이하고 호흡을 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모든 업무가 관찰, 일지, 관찰, 기록, 그다음에 관찰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그 고유한 업무이니까 고거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진짜 혼자 말 잘하죠. 비디오 안 켜고 어떤 분은 막 듣다가 죽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래서 6월 혹시 뭐 "오늘 저 관찰일지 이거 적으러 왔는데요. 저 이 항목이 잘 모르겠어요."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항목 최대한은 제가 공지사항에 영역별로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라고 약간 공부하는 형식으로 좀 해 놨고 풀어 놓긴 했거든요. 하도 요즘 읽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업무인 거예요. 그걸 그냥 자동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그 변곡점을 잘 찾기 힘들 텐데 그걸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너무 원활하게 잘한다면 총평은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가? 네. 총평을 들어가면요. 총평은 요 항목을 제가 왜 만들어 놨냐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수정. 수정에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총평이 있어요. 자 총평은 요렇게 모든 것을 수기로 작성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이 아이 6월에 특이사항을 적으셔야 돼요. 특이사항. 여기 안에는요. 표면적인 사항이 많아요. 발달에 대한 표면적인 사항.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6개 영역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특이사항은 여기서 놓친단 말이죠. 특이사항이 뭐가 있을까? 이번 달에 아이가 느꼈던 특이사항. 갑자기 낮잠을 일찍 깰 수가 있고요. 혹은 밤 양이 줄 수도 있죠. 혹은 잘 등원하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울면서 등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기저귀 가리를 했는데 지금부터 기저귀를 뗐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적으시면 돼요. 한 줄, 두 줄. 그 정도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 아이, 이 한 명 아이의 정말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요것만 한두 줄 작성하시면 돼요. 길게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총평이 너무 이거는 기록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최소 이번 달에 이 아이 특이사항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이달에 기록을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총평을 했는지는 제가 여기 4월, 3월 총평 예시를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면 뭐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랜덤으로 관리자 들어가서 아이 개인정보 지우면서 했는데 진짜 총평 너무 길게 적었죠. 전 이렇게 적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한 명이 한 달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 달에 이렇게 적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는 거 같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적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적지 말라고 했거든요. 매달, 매달.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다시 역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선생님이 3 월에도 이렇게 적었네 그러니까 3 월에는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짧게 짧게 적다가 한 7 월, 8월 요 정도 되니까 총평이 길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이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적으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못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적었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적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적은 거야? 굳이 체크리스트 하는데 뭘 이렇게까지 길게 적어?" 제가 개발한 저라도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적지?"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앞에 3 월, 4 월은 어떻게 적었냐 보면 그땐 되게 간단해요. 근데 계속 보이는 거죠. 매달 매달 체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한 줄 정도. 한 줄 정도 이 아이 특이사항. 이번 달에 이 아이 특이사항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선생님이 이 아이 특이사항을 모르는 거예요. 6 월에 정말 특이사항 하나 정도. 한 줄 정도 작성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불러와진다고요? 통계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총평 작성한 거 만약에 저는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 총평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불러와지거든요. 근데 불러와지는데 나는 총평이 하나도 없다면 여기 작성하셔야죠 뭐. 한 달에 6 개월에 한 번이라도. 여기 이렇게 작성하고 출력만 하시면 돼요. 수기로 막 수기로, 수기로 그냥 다 작성해서 출력. 근데 이거보다 그 기존에 한 줄 두 줄 적어 놓는 게 이게 불러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는 그걸 좀 노리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그냥 총평 저 매달 매달 적는 거 힘들어 가지고요. 연예 총평인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매달 매달 좀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드리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 요행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진 않아서 근데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좋다 하긴 했거든요. 부모님에게 총평을 보내야 될 때 길어지다. 맞아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죠? 한 달 한 달 길어 네. 부모님한테 보낼 때는요. 부모님은 요렇게 그 총평을 드리고요. 통계에서 들어가서 그 총평 있죠. 그거 해서 거기 총평에 적고 또 하나 더 뭘 보내야 하냐면 총평을 작성하기 앞에 거 있죠. 만약에 내가 7월 거 보낼 거다라고 하면 그 앞에 그 앞달에 관찰일지에서 7월 거 있죠. 7월 거. 내가 7월 거 보낼 거다 하면 이 7월 거를 출력해서 보내세요. 왜냐하면 총평은 발달 그래프가 있지만 여기에는 한 아이 요 항목들이 있거든요, 항목들. 그래서 총평이 나가는 그 달에 발달 기록했던 거 혹은 그 앞달에 했던 거를 같이 세트를 보내세요. 그럼 정말 좋아하세요. 왜? 엄마들은 이렇게 영역별로 선생님이 다 나누어서 적는지 몰라요. '아 이 아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구나.' 제가 여기 안에 표준보육 과정 범주 안에 걸 넣었지만 그 범주 안의 내용 중에 미흡하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건 다 뺐어요. 아이들한테 미흡하다는 내용은 문장은 동사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발달이 느린 거죠.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미흡하다라는 거는 어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읽어 봤을 때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하고 엄마한테 넣었을 때 엄마가 '우리 아이 발달이 느리네.' 느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시도해 본다. 할 수 있다. 시도한다. 이런 내용을 읽거든요. 그래서 '시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아직까지 이건 '미흡하다.'라는 내용으로 다 이해는 할 거예요. 혹은 '아 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출력해서 보내고 아까 그 총평에 있죠, 총평. 총평에 들어가서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이 아이 구간별로 3 월 그래서 이거 아마 7-8 월에 많이 할 것같아서 제가 그때 총평 강의 한번 할 거예요. 이 총평 발달 분석 있잖아요. 이거 한눈에 도식화해서 봐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좀 다듬어서 그리고 아이 사진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선생님 핸드폰으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요거 세트로, 세트로 해서 보내면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보냈더니 엄마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만족도 높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해 주는 거 잘 몰랐어요. 우리 엄마들은 왜 이런 거 좋아하세요?" 했더니 영역별로 자세히 적혀 있어서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좀 증빙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노고가 잘 된 노고여야죠. 그죠? 정말 이 아이의 제대로 된 기록이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수기로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기관도 좀 봤어요. 생활기록부 해 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엑셀에 점수 넣어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그 원장님한테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미 그러한 체계가 잡혀 있는 거를 이렇게 무너뜨리기는 아마 원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어요. 되게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머님한테 발달 이런 것도 보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시면 돼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한 달 한 달 기록 네. 그렇게 해 주면 잘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제가 인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마 7 월하고 8 월에는 이 총평 적는 거 네 총평을 어떻게 적는지 샘플도 한번 보여 드리고 이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총평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뭐가 발달 변화가 좀 드러나야 하는지 그거는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총평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달 기록하는 것과 연위의 기록의 의미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힘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기록으로 잘 구현해 내시면 되니까 그 부분 다음 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되게 덥고 습하고 힘드셨을 텐데 네. 7월 언제쯤 할까요? 시간 한번 그러면 7월 초 7월 초 그렇게 해 볼게요. 7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쯤 해 볼게요. 네. 그럼 그때도 하고 8 월도 하고 시간 언제 편하세요? 우리가 정하면 돼요. 제가 정하면 돼요. 시간 언제쯤 할까요? 시간도 제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뭐 녹화해서 드려도 되니까 시간도 네 7월 한 둘째 쯤에 제가 총평 한 거 한번 강의도 같이 해 볼게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도 뭐 희망하는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잡아서 보니까 다양하게 하긴 했거든요. 주말도 하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시간이 편한지. 그래서 뭐 다른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요 시간 8시, 9시 요 시간대로 할 것 같아요. 요때가 아마 쪼끔 집중이 잘 되시는 것 같고 저도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요 시간대로 한 7월 초 네 한번 해 볼게요. 네. 8시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어린 선생님은 또 8 시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늦은 시간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럼 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단톡방에 남겨 주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